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단숨에 4.5%를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8%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3시에 공개된 연준 3월 회의록에는 최근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연 4.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지난 12월 FOMC 이후 향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은 연신 최고치를 기록해왔는데요. 이로부터 5개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로 변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등 월가에서는 6월의 금리 인하는 배제한 채 강한 고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5%를 곧바로 터치를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굉장히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양방향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작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지표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2.8% 내리며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18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도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4% 오르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1만 1,000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만수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뵙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목요일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요. 노동시장은 역시 조금 강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조금 이따 뉴스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를 또 상회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어디로 갈지 일단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 이틀 있다 토요일에 있는 제 강연에서도 일단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것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것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게 될지 좀 가늠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 시점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 최대 그리고 이 최다 인원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성겸 마스터님의 강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설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벌써 이 강연회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을 좀 다뤄주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맛보기로 살짝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기본적 분석, 제 시그니처 강의죠. 매크로 시장 분석에 관한 기본적 분석, 제가 순서로 정했고요. 1부 순서로 정했고 2부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핫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강의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강연회에서 기술적 분석은 제가 거의 하지를 않는데 이번에 기술적 분석을 70% 정도 일단 넣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강연회에서 그것도 메인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는 실전 교육, 실전 차트, 그리고 실전 매매법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지표 매매 굉장히 좀 까다로우시죠? 하지만 지표 매매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만 터득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지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강연회에서 4시간 동안 전부 다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뭐 항상 항상 저도 강연회 때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하루 시간 내서 오시는 만큼 결코 그 걸음 헛되지 않게 제가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면 되고요. 무료 강연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1부에서는 매크로 이슈 그리고 2부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죠. 이번 주 오후 1시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무료 강연에 꼭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 마스터님의 견해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35%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8,2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좀 더 내려오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해가면서 개장 이후에도 미끄러지지 않은 채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상승 전환에 좀 성공하면서 장을 마치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Fed rate cuts are now matter if, not just wh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가 아니라 여부의 문제이며 3월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에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연준이 올해 초 물가지표를 애써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연준이 올해 1월과 2월 CPI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만큼 3월 CPI가 예상치를 웃돈다면 과잉 반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물가 지표가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3월 CPI 발표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월 CPI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니 연준이 이제 정책 경로를 급전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의 물가지표 후퇴는 6월 인하 가능성을 이탈시키고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혹은 그 이후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5월에 FOMC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향후 금리 경로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오는 26일에 발표가 되고요. 30일부터 5월 1일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올해 1월과 2월의 CPI에 대해서 계절성을 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연준은 말을 했는데 3월의 CPI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1월과 2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일 가격이죠. 오일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는 수요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겨울이니까. 네.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헤드라인 CPI가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없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 그 격차가 좀 있죠. 그 겨울에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 연준이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넘게 계속적으로 네. 이제 강조를 드리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고착화가 되고 있고 고물가 그리고 금리도 지금 내리면 안 된다. 자,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금 고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도 5.5%의 고금리인데 더 고금리로 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네. 페드는 지금 뭡니까? 진퇴양난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계속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퇴양난이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연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기사 보시면 연준의 금리나 시기가 아니라 일단 여부의 문제까지 왔어요. 그렇죠? 저번 달만 하더라도 파월이 12월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6번, 3번 이렇게 지금 예측이 지금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고 네. 원래 3월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패드워치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뜨고 있었는데 지금은 6월 또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9월설이 있습니다. 9월설. 9월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중심만 사실은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죠?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를 저 혼자 지금 굉장히 외롭게 몇 달간 외치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은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하는 거고 자 금리 인상을 쭉 하고 금리 동결을 쭉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PCE 같은 경우에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만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버리고 동결로 계속 가다가 우리가 침체나 아니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이런 침체가 조금 오면서 다시 리커버리 하면서 금리 인하에 피벗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사실 경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네.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패드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틀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과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경기는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의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지켜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출연을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진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목요일에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면 경기 사이클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미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리부터 좀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장의 이 혼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낯설거나 그리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일단 목요일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좀 이 전략이 조금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지금 단타의 영역은요, 여러분 굉장히 혼자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잠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항상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지금 출연을 했고 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진짜 있을 거니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차트와 어떤 가격은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분봉 차트 일단은 보면
자, 여기죠. 수렴 구간입니다. 횡보 치고 조금 좁게 보면 여기에서 횡보 구간 나타나 있고 살짝 밑으로 간 다음에 발산을 제대로 매수 쪽으로 일단 했어요. 자, 그러면 기준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횡보 박스가 이루어졌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 이쯤에서 횡보 박스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횡보 박스가 이루어지면서 수렴의 구간으로 일단은 갔고 이 수렴의 구간에서 뭡니까? 매수 쪽으로 일단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온 거고요. 이 매수의 상승은 여러분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한 매수의 상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표의 힘, 지표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빨이 전부 다 소진되고 나서 지금 뭐예요? 다시 수렴의 구간, 횡보와 박스의 수렴의 구간으로 일단 있기 때문에 단타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는 두 가지 조건을 일단은 다 소비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뉴욕장이 있었습니다. 22시 30분에 뉴욕장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두 가지의 조건은 다 소진을 했다라고 보여요. 자, 거래량이 터지는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소진이 됐고 어차피 추세는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횡보 박스를 그리는 수렴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의 영역에서는 지금 일단 매매는 스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매수 사인을 드렸느냐? 일봉상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여러분들 이거를 딱 지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023년, 2023년, 2024년 차트를 일단 보면요. 쭉 오름 차트죠. 계속적으로 오름 차트. 매수세가 굉장히 큰 오름 차트고 여기에서 제가 월요일날 제가 출연을 하는데 월요일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61선입니다. 61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캔들이 지금 61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61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캔들들이 61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큰 매물대가 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의 어떤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매수나 매도의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는 61선 세팅하시고요. 일봉상 61선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 전략을 일단은 타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단타의 영역은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스킵을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1선 잘 활용하셔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기술적 반등 노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61선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시그널 챙겨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받아봤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5일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0.93%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85.4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승세 보여주던 오일은 현재 이번 주는 86달러 부근에서 답답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6시경부터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몸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오일 관련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기사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turns higher on reports US's imminent Iran strike against Isra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유가가 지정학적인 위험에 3거래일 만에 어제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세계 최대의 이 원유 수송의 유통지 호르무즈의 봉쇄 가능성이 유가의 레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최근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도 시사를 하면서 더욱더 이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발표됐던 EIA의 원유 재고량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유가의 상승세를 일부는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모든 사람이 지정학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나 달러는 잊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가격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오일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서님, 이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원유 재고가 어제도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막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를 않았고 지정학적인 위험에 다시 오름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정학적인 위험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서님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실까요? 네, 오일은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일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2020년 팬데믹이었죠, 그죠? 2020년 초에 오일 가격이요. 마이너스 38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앵커님은 잘 이제 모르실 건데, 그죠? 벌써 이제 4년이 넘었는데, 네. 오일은 그때 이제 제가 제3의 오일 쇼크라고 일단은 불렀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일이 마이너스 38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가요. 그럼 주유소에 기름을 풀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주유소 사장한테 38달러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오일이 마이너스 38달러까지 갔던 일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오일은 이때부터 굉장히 큰 변혁이 생겼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리고 차트상으로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혁이 생겼는데 어떤 변혁이 생겼느냐. 오일 재고지표에 의한 그러니까 오일 재고지표가 한번 뜨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좋았어요. 위아래로 일단 방향만 설정이 잘 되면 100틱에서 200틱, 300틱 하루에 수익을 몇 초 안에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일 쇼크가 딱 한 번 2020년도에 오고 나서 모든 차트들과 모든 수급들이 다 망가지면서 오일 재고 지표가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움직여도 몇십 틱 안 움직이는 오일은 굉장히 오일이라는 그 상품이 오일 재고 지표에 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정말 최고의 지표였는데 2020년 이후로 그게 싹 사라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오일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오일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지수와 모든 상품은 그 가격과 지수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자, 수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있겠나요?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수요가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다운되겠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중국 또한 오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서 가격이 다운될 것이고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오르겠죠. 자, 공급의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일의 공급에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감산과 증산 이슈겠죠. 오펙 플러스가 오일에 관한 감산을 한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고 증산을 한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일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자,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굉장히 상품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일이다. 자,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오일 재고가 늘어났어요. 오일 재고가 늘어났다. 오일의 공급이 늘어났다. 오일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다운이 돼야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0년 이후로 기술적인 실전 매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일 재고 지표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버리세요. 오일 재고 지표에
증감에 의해서 매매를 하던 때는 네. 쌍팔년도입니다.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5일은 수요와 공급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자, 따라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그럼 뭡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공급이 늘어나느냐, 공급이 줄어드느냐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설정을 하셔야 하고, 자, 차트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월요일 날 자, 차트 네.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준선과 이 라인들, 추세선 일단은 그려놓은 거를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자, 월요일 날 제가 일단은 출연을 할 때 지금 몇 달 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80달러입니다. 80달러 선을 지키면 뭡니까? 90달러죠. 90달러까지 일단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이라는 걸 주죠. 더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눌림이라는 걸 분명히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80달러를 지지하면서 여기에서 음봉이 몇 개 뜰 수 있어요. 80달러를 지지하면서 대신 80달러는 찍지 않아야 됩니다. 80달러를 지지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튕기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90달러 선까지 일단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차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가격이 오른다. 매수 방향으로 일단 설정을 하시는데,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오일이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사실 기간을 2달 이상으로 주면요,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1달러 선이고요. 지금은 뭡니까? 고점이 87달러 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을 줄 수는 있다. 자, 매수 방향의 힘이 세나 눌림을 줄 수 있다. 그 눌림이 80달러 윗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90달러까지 N자형의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을 겪으면서 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5일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방향성 설정하시고 디테일하게 추세선을 그으신 다음에 단타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베스트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거를 좀 아시려면 강연회나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강연회 하잖아요. 강연회 오시면 이런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속에서 공급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수 방향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성 좀 체크해 주실지 오일에 대한 시그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 방향이 강하다라고 봐주신 걸까요? 오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시간에 오늘은 매매하시는 시간이 지났고, 예, 매매하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시 30분에 뉴욕장이 개장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조금 흔들다가 이제 추세 한번 주거든요. 아니면 유럽장, 제가 강조드린 유럽장이죠. 요 시간대입니다. 요 시간대 일단은 터지거나 네. 아니면 뉴욕장에서 일단 터지는데 지금 시간 지났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수 사인 드린 거는 중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수 방향으로 제가 지칭해 드린 대로 매수 방향을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골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0.29% 빨간불 켜주면서 2,3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현재 이 위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5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른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잠시 쉬었지만 오늘은 다시 또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고 방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Gold slid from record levels after hot US inflation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던 금 가격이 어제 살짝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 가격은 9거래일 만에 반락한 건데요. 여전히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 인덱스도 105선을 돌파했는데요. 그간 금 시장은 인플레를 비롯한 거시경제적인 여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컸던 만큼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기사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HSBC는 올해 온스당 1,975달러에서 2,500달러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높아지는 지정학적인 긴장에 이 금의 매력도를 높인다며 올해 대선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몰려있는 점도 금의 강세를 지지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일단 어제는 골드가 외부의 환경을 좀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다른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골드에 대해서 좀 금리 10년물이 4.5%도 넘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5선을 넘어서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계속 될까요? 움직임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거 자꾸 월요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제 방송 한 번쯤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린 걸 그냥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 네. 골드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 오르고 네. 있는데 골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채권금리, 채권금리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골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그 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 원래는 디커플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디커플링인데 이제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골드는요,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하시는 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타의 영역은 지금 관망입니다. 아셨죠? 단타의 영역은 관망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네. 거래량 터진 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관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제가 짚어드리면 제가 월요일에 했던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5일선, 일봉상 5일선 지키면 매수 쪽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5일선 이탈하면 그럼 매도 쪽 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눌림일 수가 있거든요. 눌림을 어디에서 포착하는지는 제가 방송상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못 드리죠. 그죠? 하지만 5일선, 종가상 5일선입니다. 일봉상 종가상 5일선 위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이게 골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일선 위에 있죠? 네,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계속 매수 방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기사에서는 지금 온스당 1,975달러에서 2,500달러 이 범위를 좀 제시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이 범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그럼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이럽니다. 1900에서 2500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못 맞춰요. 그죠?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은요, 여러분. 제가 2700에서 2800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죠. 5일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에서 2500은요. 이거는 사실은 장난하는 거나 좀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타적인 접근에서는 관망 측면을 또 봐주셨고요. 중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골드에 대한 전략들 계속 저희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님의 엄청난 또 이런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마스터님만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할 예정인 이 오프라인 강연에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터님의 실력을 그리고 오프라인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꼭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매매일지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또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7개월 만에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차트의 기술, 이것만 알면 나도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강연회에 앞서서 맛보기로 또 마스터님께서 오늘의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네.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제가 월요일만 출연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월요일, 수요일 출연했었는데 제가 지금 월요일만 출연하고 목요일 날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넘게 출연 안 하다가 목요일 날 출연했기 때문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강연 회의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경기 사이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 사이클 요거는 월요일 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신 건데 목요일 날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강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시장의 매크로 분석을 제가 일단은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일단은 펼쳐지는지 잠깐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을 아셔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을 아셔야 지금 페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늦춰지는지, 왜 기사는 금리 인하가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 안 할지의 문제느냐, 왜 이렇게 기사가 혼동이 많은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기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혼동하실 필요 없어요. 자, 월요일 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경기 사이클 수십 번 지금 반복을 해드립니다. 목요일 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경기는요, 여러분 1, 2, 3, 4만 아시면 됩니다. 1번 구간과 2번 구간, 그리고 3번 구간과 4번 구간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경기 사이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뭡니까? 자, 여기 제로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곡선은 뭐냐면요. 요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 이 곡선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상단을 찍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그러면 물가가 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시장의 통화량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통화량이 증대돼서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써 드릴게요. 자, 통화량이 많아져서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치솟다 보면 왜 안 좋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일단 갔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자, 9.1%까지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뭡니까? 라면을 이제 100원에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109.1원에 사야 돼요.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100원에 사던 어떤 제품을 이제는 109.1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나는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낮아지죠. 무슨 얘기예요? 9.1%만큼 여러분들께서 가난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는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적정 수준으로.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 월급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데 내 월급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뭡니까? 내 월급도 물가 수준으로 올라야 밸런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오르는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나는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화량이 증대돼서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뭡니까? 통화량이 증대돼요. 통화량이 왜 증대되는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자,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통화량이 증대되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낮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화량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통화량이 낮춰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든다. 자, 여러분들, 돈을 언제 못 쓸까요? 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자가 비싸지면 여러분들께서 돈을 안 쓰시고 이자가 비싸지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가 제로금리, 1%대 금리라고 하면 너도 나도 뭡니까? 대출 다 받아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럽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10%, 20%까지 뛰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나요? 아니요, 안 받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신규 대출 안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출 받았던 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환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돈을 못 쓰게 하는 정책이고 그로 인해서 통화량이 낮춰지는, 통화량이 낮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하려면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자를 비싸게 측정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이자와 금리를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물론 이자와 금리는 같지는 않지만 이자와 금리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때 여기에서 중앙은행은 어떤 통화 정책을 쓰느냐?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량을 낮춰서 물가를 잡는 전략을 쓰는 게 바로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이다. 이게 뭐예요? 2022년 2월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해왔던 거고, 자, 이때 금리가 2022년 금리가 0.25%였는데 지금은
5.5%입니다. 무려 2년 동안 22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통화량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게 바로 1번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드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드는 이 1번 구간에서 뭘 얻었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9.1%에서 어저께 기준으로 한 3.5%까지 일단은 잡은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페드가 1번에서 했던 행동.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조금은 잡았다. 그리고 뭡니까? 금리는 포기를 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구간은 뭐냐? 2번 구간이 사실은 1, 2, 3, 4의 경기 사이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인데 2번은 부작용의 구간입니다. 부작용.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금 1시간, 2시간짜리 내용인데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2번은요.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대출을 안 받고요. 신규 투자를 안 합니다. 들어갔던 투자금 회수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요.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럼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월급을 못 받고 해고를 당하거나 구조조정을 받게 되죠.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게 바로 2번 구간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경기 사이클이에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이 인플레이션이 천장을 뚫고 날아가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여기서 못 잡아버리면 베네수엘라 꼴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서 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아니면 용달에다가 맞아요. 산더미처럼 돈을 쌓고 그거 하나로 교환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터키가 그렇죠? 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거기서 잡지 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뭡니까? 노동시장을 죽이는 겁니다. 이 노동시장을 죽여야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뭡니까? 리커버리 구간, 경기 회복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는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페드에서 어떤 정책을 왜 쓰고 있는지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목요일 날 일단은 1년 넘게 만에 첫 출연을 했는데 이 경기 사이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오버했거든요. 이거 알고 싶으시고 진짜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강연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강연에 헛걸음 하시면서 후회스럽지 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토요일 날 뵐 수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몇 분 안에 다 습득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넉넉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1부에서는 매크로 이슈 그리고 2부에서는 마스터님의 차트 기법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챙겨보시면서 배워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기회 꼭 함께 또 잡아보시면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 강연의 제목을 이것만 알면 나도 고수다라고 또 지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해외 선물은요. 특히나 네. 선물은 차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나왔던 차트가 내일 나올 수 있고 일주일 후에 나올 수 있고 1년 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트, 어떤 진입 기법 그리고 어떤 진입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A라는 진입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1년 있다, 2년 있다, 10년 있다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진입점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차트 패턴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차트 패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크릿하고 프라이빗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요거는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녹화나 녹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팁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무료 오프라인 강연에 꼭 참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알차게 전략들을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선님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61선 터치 없이 상승하던 캔들이 하강 중이고 일봉상 61선 도달 시 매수, 기술적인 반등 전략으로 진입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는 공급 우려를 키우며 상승 압력을 높이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지만 가파르게 상승해서 $80 초반까지는 눌림을 줄 수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진입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관망이지만 일봉상 5일선을 지키는 한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